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절대 반지인가? 조성렬의 전략노트. 오는 10월 1일은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자 국군 창설 75년이 되는 날이다. 9월 26일에 열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10년 만에 실시되는 서울시가 행진에 주한미군 300여 명이 의장대가 아닌 전투부대원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한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에서 제조지은을 내세운 친중 사대주의가 판을 친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현대판 제조지은처럼 한미동맹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와 같은 대접을 받아왔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지만 닉슨 독트린 이후 한국 안보의 한국화가 추진되면서 동맹의 성격도 변화해왔다. 무엇보다 비대칭 동맹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겪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70년 한미동맹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최대 공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때 전시증원군 파견과 후방 지원을 통해 외부 침략군을 격퇴하도록 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으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정전협정이 있지만 북한군이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껍데기만 남고 실제적인 전쟁 억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시 전시증원과 후방지원은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비핵무기 국가 한국은 주변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인된 핵무기 국가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핵위협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력을 공약해 오다가 최근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을 창설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화했다. 선진통상국가인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으며 원유를 비롯한 수출입품의 대부분을 5개의 해상교통로를 통해 운송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주요한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 및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과 관련된 국제분쟁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00해리가 넘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협력을 제공하는 배경에 자국의 세계패권과 국익을 보호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한미동맹이 그동안 수행해온 안보적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절대 반지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적용 절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자동 개입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돼 북한군의 남침 시 인계철선 역할을 담당케 했던 것도 자동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인계철선 역할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조약상으로 미군의 참전은 의무가 아니며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 둘째, 적용 대상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중국 해경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조사 활동 증가, 일본의 독도순 시선 출현 빈도 증가와 같은 주변국들의 회색지대 갈등에 대해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작동되지 않는다. 셋째, 적용 범위를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의무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독도에 대해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국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해도 한미동맹이 작동될 여지가 없다. 또한 미군 사령관이 전자권을 계속 갖고 있을 경우 한반도 유사시 북한 영토에 대한 한국군의 권한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호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한국도 미국에게 적절한 수단과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연루와 반기의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이 중국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 군사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공언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이 중국 대만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 대만 전쟁의 중국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미국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경우이다. 금년 초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 미 공군 4개 전투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가 참전하고 오산 군산 공군기지와 제주민군 복합항이 미군의 후방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하는 경우이다. 한국이 이 작전에 참가해야 할 동맹상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서와 캠프 데이비드 3국 공동성명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존중을 명시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가할 경우 중국 측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2018년 9월 해군 문무대왕함이 중국이 시료 지배하는 파라셀군도 영해권에 들어가 15분간 머문 일이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와 무관을 초치해 공식 항의했고 서해에서의 불법어로 공동순시 합의를 번복했으며 제주국제관함식 참가도 취소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는 한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했기 때문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은 영구한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전문의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라고 한미동맹의 유효 조건을 밝혀놓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일정 기간 집단방위의 역할을 하지만 지역적인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현재의 국제정세로 볼 때 단 중기적으로 지역 협력안보를 이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의지를 설정하고 무해통항권도 제한하려고 하는 것도 협력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영내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중국이 국제관례에 따라 이의지 설정에서 중간선 원칙을 수용하고 이의지 내에서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한다. 한미일도 3국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창설해 중국의 힘으로만 맞서기보다 중국도 포함된 새로운 해양협력안보 대화를 만들어 중국으로 하여금 영내 국가들의 해상교통로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빈번해지고 있는 회색지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우주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미사일 지침을 철폐하는 등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았다. 남중국해의 불안정한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이것이 한국 방산 수출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는 것이다. 전자권 전환 작업은 3단계 전환 작업 중에서 제일 2단계를 마친 상태이나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제3단계 검증 작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자권 조기 환수에 반대해온 신원식 의원이 신임 국방장관에 내정된 만큼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회색지대 갈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의 한계를 깨닫고 제3단계 전자권 환수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